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입니다. 오늘 편입생 튜터 허유경 튜터님도 입장해 계십니다. 허유경 튜터님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순영 선생님 소개대로 2, 3학년 신편입생 담당하고 있는 허유경 튜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선영 튜터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중간과제물 특강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이고, 중간에 저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에도 응답할 예정이니, 어, 우리 특강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중간 과제물 특강을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튜터 페이지가 보이시나요? 이건 신입생 튜터 페이지고요. 혹시 그, 이런 궁금증 있으셨나요? 출석 수업 때도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고 중간 과제물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은 중간 과제물과 출석 수업 과제물의 그 제출 기한일은 또 각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 저희는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과목 평가 유형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간 과제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중간 과제물 특강은 이거죠, 이거. 1학년으로 치면은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제물 과목, 요거, 요렇,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과목의 과제물 특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입생 여러분들도 과제물 과목이 있죠? 제가 여기 보니까는 과제물 과목이 중간 과제물 제가 펼쳐보고 있었어요. 자, 중간 과제물 과목명 한글 파일 보이시나요? 채팅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에 네,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화면을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링크가 이동이 되게끔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행정학과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모든 과목에 중간 과제물에 해당되는 과목의 중간 과제명이 뜨죠. 자, 1학년 같은 경우 모든 학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입학하면 원격 지역 대학 교육의 이해를 빼면 네 과목씩 수강 신청돼 있죠. 자동으로 수강 신청돼 있는 게 네 과목이죠. 그쵸? 그중에 과제물 과목이 있고 출석 수업 과목이 있는 거예요. 자, 1학년은 이 네 과목에서 출석 수업 과목이 글쓰기 한 과목이죠. 자, 여기서 추가로 두 과목 수강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1학년은 어떤 거 신청하면 좋다고 추천드렸나요? 컴퓨터의 이해와 사회복지학 개론. 그래서 컴퓨터의 이해와 사회복지학 개론을 아까 화면에서 봤더니 이것도 중간 과제물 과목이었구나. 그런데 이거 더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글쓰기 하나만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강 신청을 추가로 하지 않은 학우님은 글쓰기 한 과목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1학년 과제명만 이렇게 쫙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서부터 과제명이 올라오죠. 제가 잠시 엑셀 파일을 좀 꺼내 보겠습니다. 행정학과는 2학년이 지금 한국사의 이해, 생명과 환경, 세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행정조사론이 과제물 과목이네요. 그리고 3학년은 일반 행정법, 비교행정론, 성과관리론, 지역개발론, 협상조정론, 재난관리론 이렇게 중간 과제물 과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각각 3, 4학년 같이 읽었구나. 각각 네 과목씩 수강 신청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과목들이 다 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1학년처럼.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과제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뭐가 선택한 건지 모르니까 저는 이 과목들을 모두 다 오늘 과제명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학년부터 갈게요. 자, 과제명 파악 먼저 하겠습니다. 글쓰기입니다. 1학년. 혹시 편입생분들도 글쓰기 과목 수강하신 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교양 과목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있기 때문에 뭐 편하다 하고 뭐 주위에서 추천받아서 선택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글쓰기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입니다. 교재 1부 1장 14쪽에서 16쪽. 여기서 설명한 좋은 글의 요건을 A4용지 한쪽으로 요약하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죠. 근데 여기서 표지 제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표지? 표지가 뭐지? 여러분, 우리 공지사항 올라올 때 중간과제물 공지사항 올라올 때 그 첨부 파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여기 표지 파일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간과제물 표지. 바로 이 표지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지 파일은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파일로 과제물 과목을 모두 다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로 어떻게 세 과목의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을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글쓰기 쓰고 여기에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쓴 채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컴퓨터의 이해와 또 학번과 이름. 자, 여러분의 학번이 지금 20, 24학번 2024 둘둘 여기서 학번 제가 해볼게요. 2024 둘둘 그다음에 다시 327039 이렇게 하고 콤마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우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과제물이 있었으면 이렇게 또 저장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지워주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지 파일에다가 각 과목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제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 파일을 제외하라고 하니까 총 A4 용지의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는 거죠. 2페이지가 되면서 좋은 글의 요건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한 단락은 어때요? 어떠한 주제의 내용을 쓴 것이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내가 줄을 바꿔서 쓴다. 바로 그것이 또 다른 단락인 거죠. 그래서 대략 한 단락이 5 내지는 6줄로 구성이 돼서 요약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요게 10점. 그다음에 다음 제시된 쌍의 차이를 네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세요. 이것도 전부 다 책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이 예문만 우리 학우님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교재 2부. 이번엔 2부의 1장. 1장의 2. 적절한 어휘의 선택. 페이지는 60에서 76쪽에 걸쳐 있고요. 단어나 표현 중에 10개를 선정하여 단어나 표현 중에 10개를 선정하래요. 10개를 선정해서 새 네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예문을 또 본인이 만들어요. 어휘력이니까 어휘 선택. 예를 들어서 61쪽에 나오는 작다를 선택했다면 작다와 적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작다나 적다가 들어간 적절한 예문을 작성하면 된다고. 자, 키는 작습니까? 적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습기의 물의 양은 작습니까? 적습니까? 내가 숙제 하나 해줬네. 자, 1학년 글쓰기 과목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컴퓨터에 의해 신청하신 학우님, 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신청하신 학우님이 있으면 설명하고 없으면 설명 안 하고 채팅창에 신청하셨어요. 네, 설명하죠. 합니다. 자, 1번. 다음 각각의 문제에 대해 주요 내용을 1, 2, 3, 4 번호를 붙여서 4가지 이상 설명하고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문 본문에 한 장씩만 덧붙인다. 자, 1번 과제 총 3장, 단 1번 과제 전체 분량은 A4 용지 2페이지 이내래요. 자, 가로 과본 정보사회와 4차 산업에 대해 설명하라.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들에 대해 설명하라. 처리 장치의 최신 동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설명하라. 자, 일단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 써져 있어요. 기본 개념은 교재 1, 2, 3장에 나와 있대요. 그리고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9장과 11장. 그리고 참고 문헌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추가 작성합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이용할 때요. 인터넷 검색을 이용할 때
여기 구글이 있네요. 자, 구글에서 여기 과제명이 자, 처리 장치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처리 장치. 처리 장치라 하는 거는 어, 자, 중앙 처리 장치라는 단어가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 처리 장치라고 검색을 하는데요. 이 중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전체 검색을 해서 쫙 나와요. 그러면은 중앙 처리 장치는 CPU래요. 그럼 또 CPU의 작동 원리하고 뭐 이런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CPU는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로 구경을 한번 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 괜찮은 그림들을 캡처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사진을 설명문 본문에 한 장씩만 덧붙인다 했으니까 사진을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사진을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예, 기술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2번 컴퓨터의 입출력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작성해라. 가상현실 등의 응용을 위한 3차원 출력 장치 하나를 선택하여 1번 장치의 개요, 2번 3차원 정보의 출력 방법을 설명하라. 이것도 용량이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 한 페이지. QR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 및 사용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 다음에 QR코드를 만들어 봅니다. 이 숙제가 아주 단골인데 QR코드 만드는 건 여러분 다음 사이트에 가도 그 만들 수도 있고요. 네이버에 가서도 QR코드 만들기라고 검색하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제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제물의 지시사항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과제물의 지시사항을 안 지켜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과제물 표지 파일 있죠? 요거요. 요거 과제물 표지 파일에 교과목명이 컴퓨터의 이해가 단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하 과제 작성,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서 1번 과제 짜라라라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과제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된대요. 아, 목차. 여러분, 목차 만드는 방법. 자, 모르시는 분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한글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한글에 도구라는 메뉴에 차례 색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차례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차례 만들려면 먼저 나는 차례를 만들겠는데 여기 요걸 차례표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목 차례 표시. 요거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매번 이렇게 찾아가서 만들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KT. 외우기 너무 쉽네요. 저기 통신사 이름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 보기 메뉴를 클릭하고 조판부호라는 곳에 지금 체크 표시가 없는데 조판부호라는 곳을 클릭하면요. 여기 제목 차례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 차례 표시를 미리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차는 문서의 맨 아래 옵니까? 맨 위에 옵니까? 맨 위에 오죠. 그러니까 맨 위에 이렇게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목차라고 해야 되겠죠? 이 목차가 이렇게 문서의 중간에 오려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놓고 여기 배열을 좀 가운데 있게 해주죠. 엔터키 다음 줄에 가서 그리고는 이제 차례 만들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차례 코드 나는 차례를 제목 차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차례 코드거든요. 이 차례 코드를 가지고 오겠다. 만들기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제목까지 뭐라고 쓰면은 여기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에 목차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래서 목차를 만들고 맨 뒤에는 참고 문헌 또는 참고 사이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참고 문헌 만드는 방법은요. 이따가 과제물 작성법 그 PDF 파일을 이용해서 과제물 작성법 모두 할 거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교재나 참고 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지만 그대로 복사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건 감점한데요. 그리고 표절률이 60% 이상이면 그때부터 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 표절률이 59%면 어떻게 합나요? 물론 59%면 무사하겠죠? 자, 4번. QR코드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해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 생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써가지고 만드는 걸 찾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우리 PC에서 만드는 게 좀 더 좀 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자,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QR코드를 만드시고 5번 과제물은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내로 하래요. 여러분, 내가 과제물 할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글자 포인트를 막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감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작게 만드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해진 크기 이상으로 한다면 평가위원들은 이 학생이 요령을 좀 부렸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세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 워드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오프라인 제출도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이 먼 학우님들은 지역대학까지 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원격 국내 최초의 원격 대학을 다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으로서 어때요?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제출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요건 뭔가요? 얘네들은 뭔가요? 이것들은 파일의 속성을 알려주는 확장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 뒤에 붙어 있는 확장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장명이 붙은 파일들은 얘네는 그림이구나. 근데 탁 켜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게 그림이에요. 왜냐? 확장명이 이런 PNG, GIF, JPG로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장명임에도 불구하고 파일의 용량이 커요. 파일의 용량이 클 때는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그건 이미 알려 놓았습니다. 요게 아주 유용하게 써먹힐 줄이야. 그 튜터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고용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워드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PDF 용량 줄이는 방법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강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가 돼서 그것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사회복잡 개론 1학년 과목입니다. 이것도 신청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1번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 1강에서 5강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요약하고요. 왜 인상적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나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도 서술해야 돼요. 자, 설명해야 되고. 다음에 요 아래 요걸 누르면은요. 요게 링크인데 익스플로어가 열리면서 유튜브로 이동이 돼서 동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실행이 되면 이 영상을 다 보게 되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내용을 짧게 요약합니다. 자, 둘째,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영상에 기반해서 서술해야 된대요. 자, 영상을 기반해서 서술하십시오. 자, 다음. 여기 또 과제물 지시사항이 있죠? 자, 여기 글자 크기는 11포인트입니다. 글자 간격은 160이고요. 여기서 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표지 페이지서부터 과제물을 작성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과제물이니까 표지 페이지서부터 과제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성한 과제물은 과제물이더라 하더라도 장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그 어드밴티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사회복자 개론 교재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리고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을 뭐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보시든 구입을 해서 보시든 읽어보시고 사회복지 나눔과 나눔이고 인권이다라는 거 이 영상에 기반해서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1번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유범상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유범상 교수님의 모토가 뭔지 아실 거예요. 상상상이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자, 2학년
생명과 환경입니다. 다음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작성하시오. 이런 과제물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세 개의 문제 중에 하나만 작성하는 거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중에 가장 내가 생각해서 가장 쉬운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1번을 읽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부터 10번째로 높은 도시까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시오. 음, 이거는 우리 허유경 튜터님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 교재 3장을 읽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 2도 상승 억제가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네.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해서 다시 키우는 사례가 진짜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어요. 아이고, 제가 세상을 모르고 사나? 교재 12장 및 14장을 읽고 동물 윤리 차원에서 사망한 반려견의 복제 문제가 합당한지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자, 생명과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물도 나오는군요. 자,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또는 쉽지 않지만 나에겐 소신이 있어. 난 소신껏 할 테야. 뭐 이런 걸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줄간격 160, 그 다음에 A4 용지 2장 분량이에요. 표지 제외하니.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걸 출력한다 치면 3장이네요. 3페이지. 그다음에 모든 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어디다가 밝히냐면요. 이것도 나중에 과제물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 방법에다가 에서 설명할 때 알려드릴 거지만 참고문헌이라는 곳에다가 요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당연하죠. 교재도 참고 문헌입니다, 여러분. 교재라고 해서 참고 문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학생 간 표절,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용 자료. 여러분, 상업용 자료 사이트 그 뭐 참고해서 이용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자료를 파는 사람들이 어떤 참고 문헌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고 문헌을 참고해서 과제물을 작성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제물을 사는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개조식이 뭡니까? 뭐뭐함, 뭐뭐음, 뭐뭐씀, 음씀체가 개조식이죠. 그다음에 추가 제출 기한에 제출하면 당연히 이건 시스템에서 감점이에요. 시스템에서 어, 만점을 주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 1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정식 제출 기한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해서 국제적 관점에서 먼저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해요. 그다음에 교재 4장을 참고해가지고 이주와 관련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라고 하십니다. 주위에 다문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여쭤보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제물 지시사항
어, 답안 작성 시 설명한 도서명을 예, 참고문헌에 당연히 쓰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10에서 11, 줄 간격은 160. A4 용지 4매. 그러니까 총 5장, 5페이지네요. 참고문헌도 제외한다고 하면은 6페이지도 될 수가 있겠네요. 많이 쓰라는 거네요. 자, 표절은 엄격히 금지되며 인용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할 것. 인용하는 방법도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한 신문 기사, 논문, 도서, 보고서 등 교재 외 자료들을 활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참고 문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음,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장수를 많이 쓰라고 할 때 요런 과목은 논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국사의 이해입니다. 한국사의 이해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 내용을 확인하래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을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도. 아래 문제에 대하여 교재를 참조하여 각각 서술하고 문제당 6점, 총 30점, 65, 30.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로 작성해도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표 이렇게 딱 만듭니다. 자꾸 지워지네. 이 펜은. 어,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구석기, 여기는 신석기,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제 비교할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뭐, 뭐, 뭐 의식주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에 그렇죠. 옷은 뭘 입고 살았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뭐 사냥을 해갖고 동물의 가죽을 뭐 입었다. 아니면 또 뭐 실을 채취해가지고 옷감을 뭐 만들어서 입었을 때가 신석기 시대다. 뭐 이렇게 비교해 놓을 때 비교 설명을 할 때 서술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이건 뭐 제 아이디어니까 뭐 그다음에 삼국 사회의 신분제와 농민 생활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신라 하대의 하대입니다. 정치 사회 변동과 사상계의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10에서 12세기의 다원적 국제 질서와 고려의 외왕 내제를 설명해 주세요. 고려 시대. 네, 저도 고려 시대 공부 되게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고려 후기 역사 서술과 역사 인식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30점. 과제물 지시사항이 되게 많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자, 1번. 과제물 제출, 출제의 목적, 와, 목적을 쓰셨네. 2번 중간 과제물의 목적은 문제에 해당하는 교재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정해진 분량에 요약하는 데 있답니다. A4 용지 반장 정도. A4 용지 반장이 17에서 20줄에 해당된대요. 여백을 어느 만큼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조식은 피하라는 말이에요. 서술형 답안 읽었으니까 빼고 자, 반드시 교재를 보시고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물의 목적은 교재를 읽고
문제 내용 및 출처를 찾고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가 아닌 인터넷, 저서, 논문을 사용하지 말래요.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활용하라라는 의도이신 거네요. 교재는 지역대학 학습관, 도서관에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매가 어려우실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대학과 학습관의 도서관을 활용해 주세요. 아, 교재 안 사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각 문제를 서술하신 후 참고하신 교재 쪽수를 적어주세요. 몇 페이지냐? 근데 어 이럴 경우는 연도수까지 적어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 책이 바뀌었어요. 한국사의 이해가 2024년도에 나온 책과 예를 들어 2017년에 나온 책이 페이지 수가 좀 다르다 할 경우에는 2017년도에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놔 줘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각 장의 전체 범위를 제시하지 마시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쪽수를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송찬섭 외 공저 한국사에 의해 이렇게 이게 정식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까지 쓰시고 2017년 19에서 23쪽. 네, 이렇게 쓰래요. 그다음에 교재 각 장 말미에 있는 요약 부분과 워크북은 참고만 해주세요. 요약은 반드시 교재 내용을 적으래요. 자, 그다음에 5번은 교재를 그대로 전제하지 말고 이해한 내용을 학우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세요. 네. 분량 및 작성, A4용지 기준, 아까 한 문제당 반장, 예, 이렇게 반장으로 하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MS 워드는 10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총 표지를 제외한 3매 최대 분량이 한국사의 이해 과제물이 이렇게 자, 행정조사론입니다. 이제 행정학과 과목이죠. 행정학과 과목은 가급적이면 논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쓰십시오. 논문의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그런 형식을 말하죠. 자, 과제 유형은 공통형입니다. 이 공통형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아까 표지 파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왔다 갔다 설명하지 않으면 언제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자, 과제 유형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공통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 A형, B형, D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통형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가 30점이에요.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에서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어떤 분야 및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합니다.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어야 된대요. 지나간 거 안 되고요. 그러면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라 하면 시작은 2023년도에 했겠죠? 그러니까 2023년 거서부터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관심 있는 거. 행정학과에 오셨으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과제 지시사항.
과제명 및 평가 관련 문의처는요, 우리 조경훈 교수님의 게시판과 이메일로 문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글과 워드 파일로 PDF 형식은 사용 금지. 이거 만점 맞았어도 0점 처리한답니다. 이럴 때 평가위원은 어쩔 수 없어요. 0점 처리합니다. 글씨체는 바탕 또는 신명조 크기. 이럴 때 여러분 글꼴 꼭 맞춰주세요. 어떤 분은 저기 과제물에 내가 분명히 과제물 지시사항에서 여기 글꼴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분은 다른 글꼴을 이용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점수 매길 때 난감합니다. 그래도 2점은 깎아드려야 돼요. 10에서 11포인트, 줄간격 160. 내가 할 말이 너무 많다 할 경우 글자 포인트 10포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목차와 참고 문헌 등을 제시합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표절률에 대해서 엄격히 감점을 하시겠다네요. 30% 이상 시 감점을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쓰다 보면 사실 7장 이상 쓰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훅 넘어가요. 쓰다 보니 훅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쓰다 보면 넘어갑니다. 분량 부족 시 감점이네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 다음에 목차를 참고하세요. 여러분, 나 목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대선배인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과제물 할 때 목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목차에 제목 붙이는 게 많이 고민이 됐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먼저 서론에는 어때요? 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배경, 요 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래서 과제를 하겠다라는 걸 서론에 쓰고 정책의 배경에다가는 이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뭐 그런 배경이나 이유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럼 또 정책의 내용을 쓰고 그 정책의 운영 현황을 이제 나오겠죠. 그걸 여기다 4번의 목차에 그리고 정책의 효과미 한계 결론. 여기 결론에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과제물을 하는 나의 생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과제물을 하는 나의 생각이 없으면 그건 나의 과제물이 아니에요. 비교 행정론.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도 논문의 형식을 미룹니다. 목차도 이런 식의 목차처럼 목차 만들어서 씁니다. 과제물 지시사항은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 줄간격 160, 4, 5매. 보통은 표지를 포함해서 4~5페이지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명을 기재 후 답안을 작성하되 소제목을 반드시 붙일 것.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물은 표절률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맞습니다. 참고한 문헌이나 자료는 반드시 표기하되 참고 문헌 표기 양식에 따릅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 방법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 문헌에 반드시 교재 들어갑니다. 교재. 자, 성과 관리론. 과제명이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 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계점과 발전 방안을 여러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자,
한계점은 어디든 다 있어요. 잘된 사례에도 한계점은 찾으면 나와요. 자, 그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는 거예요. 이 발전 방안은. 다음에 정보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무슨 공사, 이것도 들어가고, 또는 시설공단,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사례는 조직, 개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 관리. 그다음에 같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지시사항, 네, 여기도 목차를 예를 들어서 적어주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 교재 이렇게 참고문헌에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법, 과제명. 그다음 이게 과제명이 당구장 표시인 거죠? 과제 작성 시 부관의 의, 종류, 기능성, 한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각 세부 내용마다 분량을 적절히 조절 요약하여 작성하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작성하지 말 것. 아, 여러분, 과제명이 여기 있어요. 행정행위의 부관.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 교과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판례나 예시를 함께 구성할 것. 네. 판례 찾기가 많이 힘들죠. 그리고 판례 찾아가지고 그것도 그 읽는 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보시기 힘들겠지만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네, 보십시오. 자, 과제 작성 시 네, 과제 지시사항 세네 페이지, A4용지 세네 페이지로 요약하시고요. 표지 및 별도의 목차 소개는 할 필요가 없답니다. 네 페이지를 초과해서 작성하거나 세 페이지 이하로 작성한 내용은 감점 요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게 하지도 적게 하지도 말라는 말이시네요. 그다음에 표지 및 맨 앞 목차 소개 작성 여부는 자유라고 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게도 적게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앞에 목차 이런 거 안 쓰시는 게 뭐 현명하시겠네요. 본문 및 글 작성 시 반드시 번호와 제목으로 구성된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할 것. 목차는 작성해야 되네요. 그다음에 맨 앞 소개 목차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본문 내용상의 목차 번호와 반드시 일치할 것. 당연하죠. 목차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목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때 그랬잖아요. 그쵸? 이 구성 요소가 즉 목차인데. 자, 맨 앞 소개 목차 작성 여부는 자유이나 소개 목차만 적고 글 구성 시 그 목차를 구성하지 않는 건 감조 요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빼놓고 적었거나 그래요. 왜냐면은 이 목차라는 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목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 소개 목차를 먼저 작성해 지지도 않거니와 소개 목차만 적고 글 구성 시 목차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감점 요소. 글 구성이
안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 했지만 과제물 작성할 때는 아예 목차가 없어요. 그냥 과제물 작성할 때 먼저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러고 제일 마지막에 즉 편집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 작업을 할 때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물 지시사항에 이것은 있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하신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제명이 없지 않네요. 과제명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과제명도 제가 찾았죠? 과제명, 행정행위의 부관. 그러니까 과제명을 어디에다 써요? 과제명, 여기에 행정행위의 부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차피 질문을 본 김에 앞에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하고 여기 김은빈 하구님 한 학기 5과목만 수강하면 학점이 부족해지나요? 130 학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단 과제명이 없으면 안 적어도 되나요? 과제명은 있어요. 없는 과목은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1학년 중간 과제물에 과제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디가 없었을까요? 어떤 과목이었죠? 1학년 사회복지 개론인가요? 컴퓨터의 이해인가요? 컴퓨터의 이해는 문제가 4개나 됐는데 사회복지도 2개인가 3개고요. 글쓰기요? 글쓰기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또 훌쩍 10분이 다 가버렸네요. 자, 자리에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원래 지각도 하고 그래야죠. 자, 그럼 설명을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행정법까지 우리 2, 3학년 과제명도 전부 다, 어,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네, 사실은, 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음, 이번에는 이제 과제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자, 이번에 1학년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되는 과목이 글쓰기라 사실 글쓰기의 형식은 자유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쉬운 그런 과제물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1학년을 넘기면 2학기 때 논문 형식의 과제물을 만나게 되면 힘들게 될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또 우리 편입생과 같이 듣는 게 1학년 여러분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어, 지금 우리 편입생분들과 같이 듣고자 했습니다. 1학년 분들 글쓰기만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예, 논문의 형식의 과제물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보시고 튜터 지도가 끝나는 2학기 때서부터는 이제 혼자 서기 해야죠. 우리 또 많은 학생회 여러분과 스터디 회원들과 같이요. 자, 과제물 작성의 기본. 먼저 공지사항에 가볼게요. 튜터 지도의
네,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첨부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첨부 파일에서 이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이 파일을 열면은 두 개의 PDF 파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과제물 작성의 기본해서 20페이지짜리 간단하게 PPT 형식의 파일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과제물 작성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1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요런 식의 책자 형식으로 한 32페이지 분량의 예, 책자 형식으로 된 파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우리 요약분 먼저 설명을 둘러보고 이건 대충 둘러볼 거예요. 자, 계획에서 제출까지입니다. 대충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먼저 과제물 작성 단계예요. 먼저 과제물을 작성할 때는 계획을 세웁니다. 음, 글쓰기 과목은 계획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글쓰기 과목이 글쓰기 과목에겐 미안하지만 계획할 필요는 사실 없는 그런 과제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렇지만 논문의 형식으로 과제물 작성하는 것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학년 때 기획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명으로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획론이라는 과목을 배우시는 이유를 나중에 깨달으시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파악하기란 과목명을 파악하는 거죠. 과목명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자료가 필요하겠느냐? 네.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 자료를요, 자료를 많이 찾아놓는 건 좋아요. 근데 자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글이 써지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내가 과제를 작성할 수 있는 어, 핵심이 되는 자료들로 또 추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제를 이제 논문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송대생이기 때문에 온라인 형식으로 제출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제출합니다. 언제까지요? 12일까지. 저는 절대로 추가 제출 기한을 안내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전날 반드시 제출하세요. 여러분 형성평가 제도 때문에 과제물 30점 맞으면 일단 반을 맞아 놓는 거예요. 100점에 반. 그럼 나머지 5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우리 기말 시험 50점 중에서 50점 다 맞지 말자고요. 욕심쟁이. 한 30점만 맞자고요. 그럼 80점이잖아요. 아, 만점 맞으면 좋죠. 그러나 행정학이 만점을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출하면 여러분 만점 쉽습니다. 표절률 60% 넘지 않으면 30점 만점 받습니다. 아,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지. 표지만 내놓고서
표절률 60% 아니라고 나 만점 달라고 우기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나 내가 정성껏 과제물 작성했는데 60%가 안 된다. 그럼 30점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제요? 4월 12일 이날을 지켜주시라. 추가 기한 뭐 금요일 제출 못해서 아 그래 토요일 일요일 작성해갖고 월요일 날 내야지. 그러세요. 마이너스 1점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점 되는 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문제 파악하기. 자, 과제물의 문제에는 무엇이, 범위가, 어떻게를 포함합니다. 자, 무엇은요, 어떤 내용과 주제를 써야 하는가. 그 다음에 범위는 작성 범위. 아까 어떤 그 과제물이 있었잖아요. 성과관리론이었나요? 성과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그 어떤 정책의 현황을 그 조사하는 거 있었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 과제물의 작성 범위는 있잖아요.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용 주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자, 과제물 문제 파악의 예시. 이거는요, 이 과목의 문제 중에서 이 이 PPT를 만드신 분이 쓴 거지만 우리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죠. 범위 교재 2장에 현대인의 삶과 취미라는 제목인가 보네요. 이 내용을 참조하면서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를 각각 찾아보고, 어, 각각 찾아보고와 분석해 보시오가 파란색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분석해 보시오. 과제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분석해라. 무엇을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돼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낳은 사례를 이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제물을 지루하지만 구구절절히 읽은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파악이 되셔야 된다. 다음 페이지. 중앙도서관 이용하기. 제가 다니는 학교도 도서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도 도서관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도서관 사이트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여러분 로그인 하시죠? 그러면 방송통신대 도서관 제일 아래 페이지 여기에 배너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 배너 사이트 링크입니다. 요거를 클릭해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더 열리죠. 여기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죠.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좀 볼까요?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검색, 연구 학습 지원,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안내, 마이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찜해놨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찜해놓는다. 그럼 이 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통합 검색은 학교 내에 있는 도서 이외의 인터넷 모든 사이트에 학술 사이트나 학회 사이트나 이런 모든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해 주죠. 전자자료, 전자도서도 검색해 줄 수 있고요. 요 아래는 뭐가 있나요? 요 아래는 요거 어머 요거 이렇게 쑥 넘어가면 어떡하지? 화면 제가 좀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시계 페이지
네, 개관 시간. 여기 리스. 요 리스가 요것도 그 검색 논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뭐 학술지, 학위 논문 이런 것들. 요거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창이 하나 열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예, 이 리스라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학술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물 큐레이션, 학술 DB, 희망 도서 신청, 여러분 방송통신대에다가 내가 어떤 도서를 학교에 없더라, 이런 도서 사주세요 하는 걸 여기다 적으시면 학교가 다 사줍니다. 사서 도서관에 비치를 해요.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에 비치를 해놓고 대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서 목록을 검색을 할 수 있대요. 이거 옛날 화면이죠? 이 옛날 화면이에요. 자,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요? 저자나 출판 연도, 책, 제목, 출판사 등을 일단 다 열어놓고 내가 찾고자 하는 과제의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자, 아까 컴퓨터에 의해 보면은 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설명하라. 우리 그러면은 여기에 키워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정보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들. 여기에 키워드가 되는 건 뭘 것 같아요? 채팅에 써놔보세요. 아, 그러면 행정학과 과목 가볼까요? 우리 편입생들을 위해서. 아직 안 올라왔어. 자, 행정조사론.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자, 이거 내가 검색하면 누구 숙제해 주는 거네? 안 되네. 자,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어유, 자, 미국의 행정체제.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도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디에? 아까 이렇게 도서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예 이렇게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안 나올 것 같죠? 다 나와요. 뭐래도 나와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학위 논문은 3,000개가 넘어요. 학술 논문은 800개가 넘어요. 이 중에서 내가 숙제를 할 만한 논문이 있다 없다? 있다. 해서 작성합니다. 열심히 작성해요. 자, 이럴 때 여기에 본문을 집필할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것이 논문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논문의 형식에 여기 있네요. 그래요. 자, 위 보겠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요, 과제물 작성 시 필요성, 과제물 작성의 필요성, 그 주제, 과제명의 필요성 또는 목적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이 본론이고, 결론에는 일단 본론의 내용들을 재진술하면서 요약하면서 어때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요 정도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표지에는 여기는 표지 아까 부분이 이미 작성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씁니다. 근데 서론이 여기까지가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참고문헌. 근데 결론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문헌 이렇게 해서 5쪽 올 수 있어요. 왜? 참고문헌은 제외한다고 했죠? 그리고 표지 페이지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쪽 이내에 숙제를 다 한 거예요? 한 쪽, 두 쪽, 세 쪽. 내로 숙제를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감점될 필요가 없죠. 자, 개요 번호. 아까 자, 제목 서론 로마자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개요 번호를 이렇게 쓸 때는 어때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도 넣어줘야만 한다. 이런 거는 우리 책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건데 여러분 과제물 보면 가르쳐 드려야 되겠더라. 자, 자, 표절행위. 여러분 동료가 작성한 과제물을 빌려서 제출하였다. 이런 사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0점 처리되고 한 분은 어 그럼 한 분은 어떻게 됐느냐? 한 분도 만점은 맞지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입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0점 처리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터넷상의 웹페이지 내용을 복사 붙이기, 복붙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과제물을 작성했다. 출처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학기 강의 과제물로 내가 지난 학기 또는 다른 과목으로 제출했던 과제물 우리는 신편입생이니까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F학점 맞았을 경우 그걸 재수강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양심입니다. 출처를 불분명하게 적었거나 필요한 부분에 인용부호를 넣지 않았다. 이 실수지만, 네, 이건 실수지만, 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이거죠. 표절하지 않으면서 글쓰기. 이건 조금 있다가 여기서 다 할게요. 표절하지 직접 인용. 자, 직접 인용은요.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 인용도 있는데 이따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다음에 풀어쓰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이제는 퇴고를 합니다. 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업들이 편집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린 글씨는 없나? 그리고 문단 구성은 잘했나?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목차 페이지 어때요? 차례 표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목차를 만드는 거죠. 다음 참고문헌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건데 이건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이 표지 서식.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욜로 갈게요. 자, 준비하기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자, 작성하기도 넘어갈 거예요. 작성하기 넘어갈 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번 슬슬 한번 가보죠. 슬슬 한번 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조금 생각하고 갈 부분이 있어요. 자, 비판적 사고. 이게 뭘까요? 여기에 설명이
이제 과제물에서 이런 걸 해요. 감상문을 작성하라. 책, 영화, 공연 작품 등에 대한 요약과 자신의 느낀 점을 작성하는 거래죠. 그리고 요약하라, 정리하라는 어때요? 간단하게 재가공하는 거예요. 설명하라, 서술하라, 기술하라. 이것은 수집한 자료를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만해요. 자, 논하라. 주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걸 제시를 하는 것을 논한다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어때요? 이럴 때는 뭔가 어떤 학문적 깊이가 깊어야 되거나 내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논하는 겁니다. 자, 비판하라. 비판과 비난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라는 자료의 중심 주장을 찾아내서 내어 주장이 옳고 그름을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라, 대조하라는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밝히는 것이 비교하라, 대조하라. 아까 한국사회 이해에서 비교가 딱 요렇게 그래서 아까 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두고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석하라는 주제, 대상을 여러 개의 부분 또는 요소로 나눠가지고 각 부분의 특징, 그리고 다른 요소와 관련성 등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분석하는 거죠. 이 분석도 이 논하라처럼 이렇게 밝히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면 되죠. 자,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문제 파악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이거 아까 학술 정보 있는 사이트. 아, 그런 김에 한번 우리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볼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뭔가를 막 이용을 해봐가지고 여기 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제가 뭐가 있었죠? 어, 아이고, 이건가요? 아, 이거군요. 뭐 키워드로 검색할 만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성과관리론, 정보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과제 중에 성과관리 제도가 뭐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 이럴 때 검색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190개의 논문이 그리고 또 여기에 1700개의 논문이 여기에 73개의 논문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아까 여기이에요. 이 사이트예요. 리스 사이트.
네,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학위 논문은 더 많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글 스콜라. 구글 스콜라에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 이미 써져 있죠? 검색만 누르면 바로 구글 스콜라로도 넘어가요. 근데 이미 여기 더 많은데 뭐 여기서 찾아서 씁니다. 책은 대출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서 찾는 것이 어떤 정의를 인용할 때는 좋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인용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용하고 참고문헌. 자, 이제 우리가 참고한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해야 돼요. 자, 인용은 직접 인용과 여기 보면 이제 직접 인용과 아래에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간접 뭐 의미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직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직접 인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문단을 들여서 씁니다. 이렇게. 좀 들여서 써가지고 차이를 내요. 이렇게 쓰고 출처를 표시해 주는 것이 직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은 쉽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각주에다가나 이럴 때 출처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간접 인용 갈게요. 간접 인용은 자, 원문의 표현을 인용자의 말로 재진술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구치라는 사람의 원문을 그대로 쓰면 직접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처를 밝혀주는. 자, 여기서 상황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럴 때 이래야 되고 저럴 때 저래야 되는 법은 없어요. 자, 주석을 이용해서 인용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주석은 내각주와 외각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외각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 윗부분에 보면 윗부분에 직접 인용을 했을 때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을 때는 주로 외각주 이렇게 페이지에 하단에 이렇게 반쯤 줄이 쳐져 있고 요 아래 써집니다. 이것이 바로 외각주예요. 그리고 외곽주 표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뭐뭐뭐뭐 써지고 어쩌고 하는데 끝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되거나 별표가 표시되거나 하여튼 뭐가 위첨자로 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것이 바로 외곽주입니다. 자, 그럼 내각주는 무엇이냐? 내각주는 요런 거예요. 그냥 그 본문 안에 이 각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뭐뭐를 통해서 일석이 언어의 기호는 입으로 산출하는 음성 기호이자 청각으로 뚜뚜뚜뚜 가면 인식하였으므로 여기까지의 인용한 출처가 여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각주입니다. 자, 내각주의
자, 이러한 내각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각주. 오성훈과 남궁지희의 2011에서 재인용.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주민 참여의 정의와 구분은 시대나 소속된 학계에 따라 다르다. 정세욱 1998년, 아른스테인의 1969년의 주민 참여의 사다리 개념은 주민 참여의 수준을 설명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성훈 남궁지 2011에서 재인용. 자, 이럴 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원래는 이 사람의 주민 참여의 사다리 개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주민 참여의 사다리의 개념을 이 사람의 글에서 썼겠죠. 근데 이 저자는 이 사람의 이 원본 저서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대신 오성훈 남궁지희가 쓴 2011년도 책에서 이걸 찾아내서 여기서 이 아른스타인의 주민 참여의 사다리를 여기서 재인용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원본을 찾지 못해서. 가급적이면 원본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재인용은 죄가 아니다. 자,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각주의 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출처를 밝히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가 중요하냐?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어디에 있어요? 논문의 가장 마지막, 과제물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쓰는 방법도 형식도 학문 분야마다 달라요. 자, 참고문헌은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했던 자료들, 저서,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 등 몽땅 다요. 이걸 국내 저술은 가나다 순, 외국 저술은 ABC 순으로 작성합니다. 자, 22페이지 보면요. 자, 참고문헌의 예 중에 언어학이나 각종 인문학의 참고문헌 쓰는 예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행정학은 학문 분야가 뭐예요? 사회, 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이 형식으로 쓰지 않고 심리학, 교육학, 사회, 과학 요 형식으로 씁니다. 바로 요렇게. 자,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게 자, 맨 처음에는 단행본이에요. 단행본이 1순위. 그 다음에 번역서. 그 다음에 학술지. 그 다음에 학위 논문. 그 다음에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외국 단행본, 외국 학술지를 제일 마지막으로 씁니다. 쓰는 순서예요. 쓰는 순서 틀렸다고 해서 죽이진 않지만 쓰는 순서가 이렇다니. 그리고 자, 형식은 저자가 있고요. 괄호 안에 발행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출판사가 있고요. 출판사 이름입니다. 아, 출판사의 지역이에요. 출판사의 지역이 있고 출판사 이름입니다. 우리는 보통 논문을 많이 인용할 거예요. 특히 학술지나 학위 논문 같은 거, 신문기사 같은 거, 인터넷 자료 같은 거. 자, 인터넷 자료 인용할 때 검색일을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신문기사는요, 날짜, 며칠자인 거 확실하게 아시고 기자 이름 잊지 마세요. 논문은 논문의 저자 이름, 학위 수여 받은 연도 이름, 논문 이름, 그 다음에
이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이네요. 네, 박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학교 이름. 그리고 학회지,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뭐가 달라요? 여기 학회명, 학회지, 그다음에 몇 회이고 그 몇 회 학회지의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 제목으로 실려 있다는 형식을 이렇게 해서 참고 문헌을 마지막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아까 논문 어딨죠? 논문 구성? 예, 여기 참고 문헌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참고 문헌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체 글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때 뭘 만드느냐? 목차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어, 우수하게 작성된 논문들, 학교가 선정한 학과 선정의 우수 과제물 모음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우수 과제물을 한번 우리도 한번 봐 보도록 합니다. 음, 특별히 우리 행정학과 성과관리론이 하나 있네요. 성과관리론 볼게요. 다른 학과 거 뭐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과가 어떻게 썼는지 보는 것도 보는 게 중요하죠. 자, 표지 파일을 이용했습니다. 표지 파일 이거는 개인정보라 지웠고요. 그리고 자, 과제명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 조직의 성과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어떠한 성과관리 도구를 적용하여 활용했는지 설명해 보자. 자, 목차가 이렇습니다. 자, 목차를 만들 땐 목차는 언제 만든다고요? 과제물 다 작성하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다. 근데 제일 서론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서론이 이렇게 있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음, 자, 이렇게 목차가 1페이지를 다 채웠네요. 이렇게 채웠고 서론 갑니다. 여러분 서론 갈 때요. 문단이 잘 나눠지는지 보세요. 문단이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문단 바뀌면은 또 엔터를 쳐가지고 문단이 이렇게 또 바뀌어 있죠. 너무 한 문단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수가 없죠? 여기도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분도 역시 한 문단으로 모든 걸 다 썼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주석을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자, 이번에 주석. 네.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출처를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이렇게 인용을 직접 인용하고서 어때요? 외곽주에다가 인용 출처를 밝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인용 출처를 밝히면서 나중에 참고문헌, 과제물의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에다가도 이 여기 있네. 이 문헌이 올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은 건 나의 실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가서 이제 여러분 서론만 서론이라고 썼고 본론은 본론 안 써도 돼요. 본론은 본론적으로 본론의 제목을 써도 돼요. 근데 여기 본론의 제목이 뭐죠? 아까 서론이 로마자였죠? 본론을 본론으로 쓰셨네. 본론을 본론의 제목으로 아예 쓰셔도 됩니다. 본론이라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의, 개념과 의미, 정의 이렇게 쭉쭉쭉 갔어요. 이분 되게 잘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막 출처를 또 이렇게 또 인용을 해서 또 쓰신 모양인데 그리고 네, 그리고 평가하면 시사점 그리고 제가 이걸 깊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여러분 결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에 본론 내용에 요약도 들어가야 되지만 나의 생각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여기 결론 부분에 이분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용의 매각주나 이런 걸로 출처를 다 밝혔지만 여기에 또 참고문헌으로도 이렇게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참 페이지 쪽수 반드시 써야죠. 여러분 쪽수는 어떻게 넣냐면요. 자, 여기 한글 파일이 있어요. 지금 보기에 조판보를 넣어볼게요. 쪽번호 위치까지 넣어져 있네요. 다행히. 이렇게 쪽번호 위치까지 넣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지우면서 하세요. 이런 거 지우면서 하세요. 어떤 학우들 보면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제물 다 작성하고 막 이렇게 빈 페이지들이 막 밑에 있어요. 왜 안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점 받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표지 페이지에 쪽번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 쪽이라는 메뉴에 쪽번호 매기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쪽번호 매기기에 여기 줄표 넣기 하고 숫자를 이런 모양으로 위치를 여기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위치하고 그럼 이런 표시로 만들어진대요. 넣기를 누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쪽번호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넣어져 있으니까 안 만들어도 네,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의 용량 줄이는 방법은 여기 유튜브 행정학과 튜터라는 사이트에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용량 줄이는 방법. PDF로 제출하면은 빵점 맞는 과목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PDF로 만들어서 제출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로 하면은 막 어떤 웹툰인가? 하여튼 이런 사람 이름이 있어요. 나잘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생인가? 아무튼 네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PDF 파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용량 줄이는 방법 네 요거 두 개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강의 자료 및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 있을까요? 자, 일단 카메라 좀 다 한번 켜보실까요?
아이고, 아까 찍을 걸. 자, 카메라 다 켜시고요. 저희가, 네, 카메라가 없으시군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가지고, 인증샷이 필요합니다. 그냥 눈만 뜨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이, 어,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혹시. 우리 김정우 학우님, 마이크로 하셔도 되는데요. 자,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있는 분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 질문 하나 읽을게요. 고의로 다른 학우분 과제를 표절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쓰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끼리 과제물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스터디원들이라도 과제는 나 혼자 합니다. 다만 내가 검색해서 찾은 자료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성한 과제물은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양 과목을 채점하는데 음, 그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학우님 그 과제물을 자기 과제물인 줄 알고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파일 선택하다가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분 걸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은 자기 걸 다시 제출해서 보니 제출을, 아니,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0점 맞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학우님은 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죽고 못 사는 우리 스터디 원이더라도 과제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점했어요. 아주 낮은 점수로 감점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 같이 한다는 의미는 나의 성적표를 어, 너에게도 공개할게 이겁니다. 서로 성적표 교환하실 수 있는 사이면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질문?
근데 이 과제물 하는 시간이 되게 넉넉해요. 제가 벌써 몇 년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선배입니다. 저도 과제물 해봤고 저는 140학점으로 졸업했어요. 형성평가 20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료는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는 30점, 70점입니다. 20점 그 형성평가 여러분한테는 아주 꿀 같은 제도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그 장학금을 받으세요. 그것도 성적 장학금. 근데 우리 때는 성적 장학금 받기 되게 어려웠어요. 행정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학문이 좀 어려운 학문이어가지고 다른 학과 많이 장학금 받아도 행정학과 장학금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학과 다니면서 나 장학금 받고 다녔어 이렇게 자랑하면 막 되게 막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20점이라는 이 형성평가 제도가 여러분들을 학교 다니기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 어렵지 않고 과정을 하는 기간 넉넉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 과목이죠? 저 때는 한 학기 6과목이었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학기 때는 이제 내가 수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안분해가지고 출석 수업 과목, 과제물 과목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번 1학기 잘 견디면 나머지 7학기 갑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또 뭐 아무리 3시간 특강 한다고 하더라도 뭐 좀 빨리 끝난다고 뭐 누가 죽이지 않으니 일찍 끝내는 방법도 건강에 좋은 것이니까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일찍 끝내는 것도 좋죠. 허유경 튜터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오선영 튜터님이 지금 채팅방에 놓친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서, 네네. 김정우 학우님께서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학우님들 도움 될 것 같고, 그 질문 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일찍 마무리하고 우리 학우님들 쉬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 강의는 제가 편집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온라인 특강을 승인받아서 하는 거라 보고를 또 해야 돼서 이렇게 풀로다가 다 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딜레이 타임들이 있는 건 좀 다 잘라서 시간이 짧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릴 거니까 어,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과 튜터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강의도 그 행정학과 튜터 강의에서 보시고 싶으면 네, 보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과제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 올리신 거 보면은 어떻게 하면 표절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글쓰기 과제물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부딪혀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하는 대로 12일 안에 제출하시면 30점 맞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용기 100배입니다. 그럼요. 네. 숙제는 12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맞춰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요일 주말인데 네, 어디 놀러 가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셨고요. 허유경 튜터님도 고생하셨고요.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간 과제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